일단은 78회 이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해도 되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비유동부채는 뭐뭐뭐? 사장퇴.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임차보증금 정답.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거. 임대보증금도 비유동 부채에 있을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 내가 건물 주면 임대보증금 받았다가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년에 나간다 그러면 유동 부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기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그냥 공짜 문제예요. 재무제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경영자가 진다. 모든 책임은 무조건 누가 진다? 경영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담당자 아니에요. 담당자는 최초의 기초적인 책임을 질 뿐이지, 일단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미착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 중에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넘어가죠. 맞나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전되니까 내 재고자산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송품은 위탁 판매의 물품을 적송품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거 맞죠? 판매해야 나가는 거니까. 3번은 반품률이 높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비둬 볼게요. 자, 4번 볼게요. 할부 판매 상품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경우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제품을 할부로 아무리 길게 해도 물건을 인도했으면 매출한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4번도 맞다라고 하면 이제 3번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용판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용판매. 구매자가 구매 의사표시를 해야 매출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출로 잡지 않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인형. 그렇게 두 가지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은 절대 기타 포괄손익이 될 수 없어요. 처분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 확정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평가만 미실현 보유 손익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 미실현 보유 손익을 기록하는 계정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질적 특성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질적 특성은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적 특성에서는 뭐랑 뭐가 있어요? 질적 특성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뭐랑 뭐?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목적적 합성의 예피적 이렇게 있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적 합성에 너무 치우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뢰성에 너무 치우치면 목적적 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목적적 합성은 무조건 현재,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끝났다. 끝나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도 또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해가 되셨습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짜죠.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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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때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는 900번대다.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조금 애매한데?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로 봐서 연구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1번에 그럼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무형자산은 유상취득분만 인정합니다. 뭐만 인정? 유상취득분. 내가 대가로 지급한 부분만 무형자산이 돼요. 얘의 가치가 아무리 크든지 뭐 상관없이 내가 지급한 것만큼만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동종자산하고 이종자산 간의 얘기죠.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가 취득원가가 되고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야 너희 회사가 우리 회사 기계장치 필요해? 기계 가져가.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 나한테 넘겨.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기계랑 특허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기계장치 나간 거에 공정가치만큼 취득원가가 특허권의 취득원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동종자산은 무조건 장부가, 처분손익이 없고 이종자산은 무조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처분손익이 있다. 아시겠습니까요? 네. 문제 8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은 이월한다는 얘기는 자산부채 자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개발비. 개발비만 무형자산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쪽 거를 일단 쥐어보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제공품 계정이에요. 무슨 계정이요?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은 기초가 있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네들을 묶어서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완성품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고 기말 제공품이 나오면 양쪽의 합이 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T자 계정은 당연히 머릿속에다가 두고 계셔야지 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T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보죠. 그대로. 그러면 기초 원재료 T자를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맞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계산을 해야 여기 재료비 소비액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원재료, 재료, 기초 재료가 4만원, 원재료 매입액이 4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12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32만 원만큼이 재료비 소비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 32만 원 이렇게 일단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얼마래요? 300만 원이요? 네, 노무비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노무비의 몇 프로요? 30%. 그럼 90만 원인가요? 그럼 단기 총제조 원가는 우리가 422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재료 T자 계정을 그려서 우리가 원재료 소비액을 계산을 해야 재료비 소비액이 나온다. 422만 원? 네. 이렇게 세 개 더 하면 돼요. 자, 문제 10번.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자,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이 있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을 무슨 생산한다? 주문 생산한다. 보기에서 주문 생산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에 제품을 하나씩 생산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건설, 조선, 항공기, 기계 제작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라고 그랬고요. 개별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고 간접비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숙제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주문식 빙고, 제조간접비의 배분 빙고, 소량 생산 빙고. 맞죠? 정답은 3번. 공정별로 진행하는 것은 종합원가. 우리 종합원가의 종합원가에는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 있고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 있고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 있고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산품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단일 종합원가는 한 가지 품목만 계속 생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얼음 제조. 얼리고 자르고 내보내고 얼리고 자르고 내보내고. 조별 종합원가 계산은 서로 다른 제품. 화장품, 로션, 스킨, 에센스 이렇게 따로따로 생산하는 거. 공정별은 자동차. 앞에 1단계 지나면 2단계 작업하고 2단계 끝나면 3단계 작업하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등급별은 밀가루. 그냥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제품의 질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부르는 명칭이 같다. 연산품은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얘는 부르는 명칭이 다른 서로 다른 제품이 나오고 등급별은 같은 제품이 생산되는데 뭐가 달라요? 급이 달라요. 제품에 급이 다른 거고 연산품은 다른 제품이 생산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치즈 만들고 요플레 만들고 요구르트 만들고 그럼 이름이 다 바뀌죠. 서로 다른 제품 생산이 되는 거고 얘는 밀을 가지고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데 나온 거는 다 밀가루라고 부르죠. 그런데 급이 다른 거예요. 강력분, 중력분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빙고. 11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 직접비,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하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맞나요? 아까 했잖아요.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총원가는 일정한 거고. 그렇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매몰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로. 그럼 돈을 이미 써버렸죠?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4번이 정답.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원가 자료 중 단기에 소요된 제조간접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똑같은 문제예요. 얘를 물어본 거죠. 맞나요? 제조간접비 얼마인가? 네, 그래서 그냥 T자 계정을 다시 그려볼게요. T자 계정을 다시 그리면
제공품 계정이에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래요? 기초 제공품이 200. 그 다음에 재료비가 300. 그 다음 노무비가 200.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200. 당리 제품 제조 원가가 1000만원. 그럼 양쪽의 합은 1200이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500. 빙고.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을 안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어차피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공짜 문제인 거죠. 그냥. 그쵸? 계산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세법을 적용한다. 조금 애매하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 맞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만 가지고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공급하는 자에게 귀속자에게 부가세를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게 나오면 나머지 보기를 항상 먼저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가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그러면 제품 매출이 있고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승용차 구입은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4,840만 원이 공급 대가라고 그랬죠.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4하고 4 더하면 8 맞나요? 그럼 가운데 거 지워버리면 440만 원의 부가세. 440만 원의 부가세. 매입세금 부가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308만 원인가요? 맞죠? 그러면 132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요? 1번이 정답. 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공급가액이 조금 전에 4,840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얘가 공급 대가라 그랬잖아요. 공급 대가. 대가라는 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니까 부가세만 계산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누기 11 하시면 부가세가 나와요. 나누기 11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부가세는 어차피 10%니까 얘 4하고 숫자 2개 더하면 8 맞아요? 그쵸? 그러면 가운데 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부가세예요. 둘의 합이 가운데 숫자가 되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495만 원이다. 그러면 4랑 5 더하면 9 맞죠? 그럼 가운데 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45만 원이 부가세예요. 아시겠나요? 네. 하도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을 하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정률법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고, 기초적인 방식은 당연히 얘에서 나누기 11 해야 부가세가 나온다는 건 기초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기를 옆에다 두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계산기에다가 그냥 나누기 11 눌러버리면 그냥 나오니까 굳이 이거에 합이 8이니 아닌 이것도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계산기 없다 그러면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얘가 부가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별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다 외우셔야죠. 그죠? 그죠? 네.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몇 번이에요? 3번. 맞나요? 네. 우리가 이제 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세무 2급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무 2급에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건 겸업하는 면세동산 의제 매입이 아니라 안분계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안분계산.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데가 약국이고요. 약국 안에 들어가면 한쪽에 조제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조제실에서 나오는 건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우리 이거 뭐죠? 처방전. 예,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 그 처방전에 의해서 하는 것은 면세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다 과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은 과세, 부가세가 붙고 처방전에 의한 것은 면세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인터넷 신문, 도서 이렇게 정보를 알리는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런데 신문도 겸업사업자예요. 신문도. 왜 그러냐면 신문 자체를 배포하는 건 다 면세예요. 신문 자체. 그런데 신문사는 광고를 수주하죠. 그 광고를 실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다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광고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사업자입니다. 신문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보험, 금융상품들은 다 면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네,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들 다 면세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78회의 설명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9회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